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셀카스탁입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장 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주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우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이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파월을 압박을 했습니다. 뭐 루저다, 그는 항상 늦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를 이렇게 압박한 이유가 금리 낮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할 때 금리를 낮출 만한 가능성이 조금 더 멀어진 것 같았거든요. 과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엇을 바라고 금리를 낮추라고 하는 건지, 이 시점에서 이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경우에 득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김민주 전문가님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의 득과 실은 뭐 딱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들은다면 예상을 뒤엎고 득보다는 실이 크다. 말씀을 좀 인하하면 득보다 실이 드려야 될 크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질문을 PD님이 짜신 것 같은데 명확하게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득과 실에 대한 상충 관계는 조금 따져봐야 되겠죠. 뭐 간단하게만 좀 구두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득이라면 이제 금리 인하 시에 무엇이 득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고뇌를 좀 해봐야 되는데, 뭐 저도 이거는 동의를 합니다. 단기적으로 뭐 주식이나 부동산 상승이 있을 수 있고,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이 조금 감소되겠죠. 아무래도 유동성 공급을 하기 때문에 투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 원론적인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주식시장 아까 부동산 시장 반등한다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제 소비시장의 활성화, 이런 부분이 우리가 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실은 어떤 게 과연 안 좋은 것이냐, 지금의 금리 인하가 과연 연준이 원하는 어떤 스텝 바이 스텝에 따른 인하가 아니죠. 그렇다면 정치적 압박으로 인한 금리 인하로밖에 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 뭐 전일 뉴스에서 이 뉴스가 굉장히 미국 시장에도 단기 충격파를 가져온 내용인데, 연준의 독립성 훼손이 되겠죠. 이런 부분은 정책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악관의 재정정책과 연준의 통화정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준의 통화정책에 따른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또 금리 인하를 한다면 달러가 지금 약세죠. 지난번에도 주된 요소와 종된 요소로 구분을 지었는데 뭐 지금 금리 인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그런데도 달러가 약세로 가는 거, 미국 시장의 신뢰도 하락이죠. 근데 더더욱 약세로 간다, 인하로 인해서 외국 자본이 이탈될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세 번째가 가장 크죠, 사실상.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중되지 않겠느냐라는 거, 그리고 경제 불안성이 증가되지 않겠느냐. 득과 실을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중대한 실패자, 루저. 국내에서는 이런 그 단어를 쓰게 되면 거의 싸우자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다릅니다. 네, 확실히. 저희는 면전에 이런 이야기 대놓고 할 수 없죠. 이거는 뭐 정말로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금리 인하 요구를 했다는 부분.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좀 와닿는 게,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와튼 스쿨 출신이거든요. 경제학 학사 출신이고, 물가 상승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없다라는 무논리로 지금 일관하고 있거든요. 이 코멘트는 정말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금리 인하라면 물가 상승이 있죠. 어떻게 물가 상승이 없겠습니까? 결국은 뭐냐? 본인의 관세 정책에 힘을 실어줄 명분놀이다까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는 실이 더 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소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뭐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는 뭐 김민주 전문가 생각이 비슷한데, 제가 더 우려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시스템을 지금 건들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다 동일하게 얘기하죠. 행정 권력과 그 다음에 이 금융 정책을 조율하는 권력이 분리돼 있다. 물론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압박도 할 수 있고 영향이 분명히 있죠. 뭐 여러 경로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누구를 해임하겠다? 그러면 해임하면 누구를 앉히겠다는 거죠? 그러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임기마저 지켜주지 않으면
미국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우려하고 있는 건 정말로 뭐 해임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만 진짜로 파월이 말을 듣지 않아서 해임을 한다면 그러면 미국은 시스템이라는 건 없죠. 말 그대로 뭐 전제국가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뭐 발언이나 생각에 따라서 모든 금융시장의 그 흐름들이 결정이 되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 말 그대로 시장을 소나기에 올려놓고 조물조물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금융시장에 뭐 물론 뭐 제롬 파월이 뭐 못한 것도 있고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루스 소셜에 얘기하는 것처럼 느리게 하는 거 많죠. 미스터 레이트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정책의 실기 부분이 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을 붕괴시킨다?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미국 금융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는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단순하게 이제 금리를 내리고 올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지만 그 수장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보장된 임기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바꾼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더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를 더 흔들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달러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서 더 위기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뭐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이런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를 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뭔가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려가 있고 그래서 달러 약세가 최근에 더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다음에 뭐 보유자산 60%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국채라고 했는데 국채 가격이 계속 내려가서 뭐 화를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실세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정책 금리 뭐 25bp 정도 내린다고 해서 이게 멈출 거냐? 그럴 것 같지도 않고 달러 약세만 더 부추기는 건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이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님 같은 경우는 기준과 원칙이 사라진 미국의 통화의 가치를 또 인정해 줄 수가 있겠느냐 근본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이런 미국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미국의 신뢰 훼손에 따라서 이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영향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읽는 부분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요원해진다면 우리는 어떨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창용 하는 총재가 5월에는 금리 내릴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금리 인하가 요원해진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내릴 수 있을까? 지금 가뜩이나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금리차가. 여기에 대해서는 김민주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한은의 스탠스는 좀 달라질까요? 네, 아닙니다. 기존 스탠스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뭐 달라질 수가 없죠. 지금 이미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차가 발생한 지 한참 되었고. 그렇죠. 뭐 다른 나라들도 이런 표현이 조금 뭐 격합니다만은 만세 먼저 불렀죠. 예전에 우리가 통화 정책들을 보게 되면 미국이 내려야지 내렸고 올려야지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이 한 1, 2년 사이에 다 깨졌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소법인들 다 파산하고 우리가 또 잊어버렸지만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독일도 마찬가지로 도이처방크 뭐 사태 파산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은행주들 뭐 파산 사태 미국도 아주 헤비한 구조조정, 뭐 골드만삭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까지 뭐 빅테크 기업들 전부 다 구조조정 엄청나게 실현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금리 인상을 계속 때리고 고금리를 유지하니 중소기업들이 박살나고 있는데 너무 좀 심하지 않느냐 이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이럴 때 살아남지 못한 기업들은 퇴출 대상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금리가 조금 더 낮아요. 기준금리가. 그런데도 제롬 파월 의장이 조금 더 금리 인하를 서둘지 못하죠. 그러면 일단 금융통화위원회 우리 국내는 어떻느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인상은 어렵고요. 인하 내지는 계속 동결 흐름으로 갈 거고 역전차는 크게 발생되겠죠. 그럼 미국으로 좀 넘어와서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 과연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강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이죠.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국면입니다. 미국 시장에. 그런데 그 전에 무슨 평가가 있었습니까? 미국 시장에 고평가 우려가 있었죠. 단지 이 부분에 관해서 꼭 말씀을 드린 게 미국 시장은 해마다 고평가 논란이 있어요. 뭐
불과 3, 4년 전에도 있었고 또 5, 6년 전에도 있었고 그런데도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점과 고점이 계속 올라가는 미국 시장인데 이번에도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러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좀 말씀을 드리고 단지 변동성 국면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차트 모습 보시면 지금 나스닥 현물 차트 모습입니다. 주봉 모습인데 18,300선에서 14,800선까지 약 20% 조정을 받을 동안 상대적 강도가 국내가 우수하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뭔가 데이터를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내는 2,650에서 2,284, 약 13% 조정을 받았어요.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올 한 해 내내 미국 증시보다는 국내 증시를 상대적 선방 내지는 조금 더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수치적으로도 덜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비슷하게만 빠져도 솔직히 땡큐인데 더 빠져도 할 말이 없는 늘 국내 증시잖아요. 커플링, 디커플링 이런 표현을 해가는데 지금은 좀 낫다는 게 수치적으로 증명되는 것 같고 그러면 국내 투자자들 약간의 미국 투자 주식 서학개미 투자 열풍에 대한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죠. 이 부분은 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1, 2주가 아니네? 이렇게 한두 달 또 버티네? 그리고 1분기를 좀 버텼네? 상대적으로 2,400, 2,500대는 좀 메리트가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투심을 확실히 자극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국내 정치 변수가 조금 마무리돼 가면서 지금 관세 측면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월에만 해도 우리가 1,500원을 넘어간다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야기 지금 쏙 들어갔거든요. 다시 한번. 그러면 지금의 관세 정책에 따른 적정 그 환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력은 제한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방 압력은 제한적인데 증시 하단으로 내려가면 적극적인 수급 유입이 있습니다. 2,300대 가면 여전히 메리트가 있으니까 들어오고 2,400대도 들어오고. 하지만 현 상황에서 상단도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큰 것 같아요. 2,600이나 2,650선만 가면 특히 이제 올해만 보게 되면 넘어가지 못해요. 좋게 말하면 이제 박스권인데 하단에 따른 수급 유입도 좋지만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상단을 넘어갈 수 있을 만한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내 증시의 상대적 메리트가 높다 하지만 상단을 넘길 만한 동력까지는 아직 대한민국 증시가 신흥국 증시이기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외교 비즈니스라든지 글로벌 어떤 관세 정책이 조금 안정권에 가야지만 가능하지 않겠냐까지 정리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아래가 막혀있다 이렇게 좀 보시네요. 그러면은 김 이사님은 좀 전에 질문 드렸던 이 한은의 스탠스 이 부분하고요. 또 국내 증시 상대적인 강세 이어갈 수 있을지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네, 한은이 이미 자기들의 스탠스를 밝힌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아마도 이제 우리는 금리를 내리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가 내린 만큼 움직이지 못했던 원화의 움직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달러가 지금 최근에 워낙 강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1,500원을 위협했던 원달러도 1,420원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데요. 그럼 내리는 폭도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왜냐하면 이미 의견을 밝혔고 그 의견을 크게 바꿀 만한 요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액션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미리 반영하겠죠. 그래서 환율도 좀 위아래가 막혀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나마 이제 계속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아줬다는 것 자체는 나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국내 시장은 어쨌든 수급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윗방향에 막혀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도 김민주 전문가 의견이 동일하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계속 설명드리고 있지만 올해는 국내 증시가 낮다. 이제 국내 증시가 낮다는 건 국내 증시가 많이 오른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미국보다 낮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할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비싸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올해는 우리 시장에 대한 상대적 강세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주장은 바꿀 이유를 찾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이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저께도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만 주요 종목군들이 전부 신저가 부근에서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것, PB 관점에서도 PE 관점에서도 모두 저점에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관세로 인한 변동성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여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계속
뭔가 계속 얘기는 긍정적으로 하고 있으나 뭐 협상도 잘 되고 있다, 관세로 인해서 돈 벌 거다라고 하지만 시간은 트럼프의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이 계속 여유 있게 대응하고 있고 각국이 지금 90일의 유예 기간을 받았기 때문에 쉬고 있을 뿐 유럽도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미국에 순응하는 것보다는 미국과 좀 맞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장 이제 미국을 따랐던 일본마저도 지금 뭐 미국의 의도대로만 쫓아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24일 날 회의하게 되잖아요. 이 2+2 회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 의제로 올라와 있는 게 지금 대중제재에 동참해라 뭐 이런 게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거의 내정 간섭 수준인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 우리에게 유리한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조선과 관련된 부분은 그나마 우리에게 좀 유리한 부분인데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좀 불리한 의제들만 미국이 올려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뭐 협상을 하자는 건지 협상을 깨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미국이 불확실성을 자초하고 있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강짜만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지금 미국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더더욱 국내 증시가 매력이 있고 하반기로 가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긍정적 정책 효과도 유입될 수 있고 그다음에 돈이 풀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국내 증시가 여러모로 더 우월한 측면에 있다라고 봐서 뭐 국내 증시가 만약에 동일하게 조정을 받으면 미국 쪽에 투자하시기보다는 국내 쪽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우리 증시의 반응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모아집니다. 이 박스권의 흐름을 나타내기는 하겠는데 미증시 하락할 때 하방을 이렇게 잘 방어를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양국의 증시를 비교하자면 우리 쪽의 메리트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결론으로 이슈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리포트 넘어가 보죠. 오늘 준비되어 있는 레포트는 한국투자증권의 레포트를 2개 골라주셨어요. 먼저 알래스카 프로젝트 설명해줘. 네, 정말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궁금했어요. 증권가에서 이 부분을 레포트를 내놨네요. 그리고 보험 섹터 레포트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LS 일렉트릭 종목 레포트인데 오늘 LS 일렉트릭이 많은 증권사에서 레포트를 내놨습니다. 뭐 어디는 목표가 하향도 있고 상향도 있고 엇갈리던데 이 시간에는 또 KB증권 거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뭐 보험업종에 대한 리포트, 그러니까 대부분 뭐 보험업종에 관심도 없고 거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이 리포트에서는 보험 하나 정도는 들고 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보험업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업황이 나쁘지 않을 뿐더러 그다음에 주주환원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대형사들은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대형사들은 여력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니까 소위 이제 그 보험 비율과 관련돼서도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어서 손보 생보 비교해 봤을 때는 손보가 매력이 있고 손보 중에서는 탑픽을 삼성화재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업종 뭐 전혀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이 리포트 내에서는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다. 그래서 꽤 두꺼운 리포트거든요. 70페이지 이상의 리포트니까 뭐 보험업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금융주 뭐 하나 좀 담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담아볼까 생각해 보셨던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일독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삼성화재, 손보생보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제품이 잘 나오고 신계약이 잘 들어오고 있는 손보가 좀 낫다라는 측면에서 종목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고요. 자, LX 일렉트릭은 실적이 나왔죠. 근데 실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거다는 전부 얘기가 같은데 1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는 증권사마다 약간 좀 엇갈립니다.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은 자신들의 컨센서스 정도였다라고 하지만 컨센서스에 미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증권사들이 대부분 다 예상 정도의 수준이었다. 근데 컨센서스, 증권사 컨센서스는 약간 밑도는 정도의 이익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 대신 모두 공히 얘기하고 있는 건 이게 일시적 요인이기 때문에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 특히 미국의 수주 물량들이 2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되면서 2분기 실적은 올라올 거다라고 공히 모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LX 일렉트릭은 과연 오늘 뭐 외국계 창구 쪽이라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오늘도 뭐 엔비디아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종목군들이 미국 시장 내에서는 꽤 흔들렸기 때문에 자, 이것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S 일렉트릭은 어제 실적 내놨죠. 영업이익이 873억 원, 전년 대비 6.86%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 레포트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레포트 알래스카 프로젝트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나요? 네,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보는 리포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로 설명해주고 있는데 뭐 내용은 대부분 아실만한 그런 내용들인데 뭐 그림으로 이제 깔끔하게 좀 정리가 돼 있어서 관련된 뭐 종목군들이라든지 프로젝트를 좀 내용을 정리해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좀 읽어볼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미국이 어쨌든 LNG 수출 1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그랬지만 2기 때도 이게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에너지 산업의 중요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까 언급드렸던 미국과 우리나라 2+2 그 회담에 알래스카 관련된 내용도 올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알래스카는 왜 중요하냐? 지금 전 세계에서 LNG를 가장 많이 쓰는 지역은 어디? 동북아죠. 왜냐하면 한국, 일본, 중국이 있기 때문이고요. 가장 많은 LNG를 쓰는 국가가 거기에 있다. 거기다 인도까지 합치면 아시아가 거의 절대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지만 아시아 지역 쪽으로의 수출은 생각보다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레버리지로 소위 에너지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이미 다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중요할 수밖에 없고 미국이 돈 쓰기 싫은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을 엮어넣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리적으로는 어떨까?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알래스카에서 출발한 LNG는 압도적으로 운송 비용이 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휴스턴 지역에서 나와서 돌아오는 물량은 3주가 걸리지만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물량은 일주일이면 한국이나 일본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가깝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알래스카는 결국은 우리부터 이제 북쪽으로 내려오기만 하는 되는 그런 지역에 있기 때문에 물론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지역에서 가스관으로 끌어와야 되는 물량이 있기는 하지만 항구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물량은 일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동에서 왔을 때 우리가 지금 뭐 카타르 이런 쪽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중동이라든지 미얀마 쪽에서 왔을 때 거리와 상대적으로 획기적으로 이제 그 짧아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의 이제 부담을 지고 있는 거죠. 변하는 가스 가격에 따라서 그걸 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운송비에 따라서도 비용이 증가하는 게 있는데 운송 기간이 짧아지면 뭐 이와 관련된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 그런 차원에서 일본이라든지 한국 같은 국가에서는 확실하게 LNG가 나오기만 한다면 투자해볼 만한 프로젝트임은 맞다는 것이죠.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그렇죠. 근데 이제 과연 여러 회사들이 포기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걸 한국과 일본이 가서 할 수 있느냐?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잘 생산해내서 그쪽으로 파이프로 잘 끌어올 수 있다면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좋은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차원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관련된 종목을 정리해 볼 텐데, 뭐 다 아시는 종목군들입니다.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거 누가 만들 수 있느냐라고 따져보면 나르는 배는 뭐 당연히 삼성중공업과 HD 현대중공업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관련된 공사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삼성엔지니어링이나 그다음에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이죠. 이런 쪽에 할 수 있겠다. 뭐 물론 미국의 더 큰 회사들도 있습니다. 뭐 사이펜을 포함해서 더 큰 회사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내에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프로젝트 만들어서 여기 관관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공장이 있는 세아 제강이나 휴스틸 같은 그런 기업들이 또 뭐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밑으로 또 내려가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아마도 계속 트럼프 정부 내에서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면서 투자를 이끌어낼 만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와 관련된 천연가스 가격의 변화라든지 관련된 ETF라든지 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주의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사님도 그 시각에 동의하세요? 알래스카 이 가스전,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세요? 저는 아직은 약간 중립적이기는 한데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 그러니까 미국의 유수 회사들이 다 포기한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면 뭐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나오게만 된다면 뭐 물류비를 줄일 수 있고 거리에 가까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그 경제성만 있다면 당연히 참가해야 되는 프로젝트이죠. 그럼 뭐 연관된 종목군들에는 당연히 이제 긍정적 흐름이 있고요. 근데 이 프로젝트와 상관없이 미국이 LNG 지금 터미널을 많이 짓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LNG 수출을 늘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해당 종목군 중에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뭐 세아제강 같은 종목군들의 흐름이 나쁠까?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상관없이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두 종목에 대한 긍정적 관점은 있는데, 근데 이 프로젝트 자체가 정말로 투자할 만한, 우리가 돈을 많이 집어넣을 만한 그런 프로젝트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리서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아직 첫 삽도 안 떠가지고요. 자료가 좀 제한적이실 텐데 한국투자증권 레포트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좀 한눈에 이해가 되네요. 다음 빅데이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빅데이터는요. 아마 첫 번째 이슈에서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금리 인하 요구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지 않을까 싶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오늘 뭐 하필이면 또 PD님이 아젠다를 이걸 주셨길래 저도 이걸 좀 짜봤는데 미리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교과서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교과서적인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의 해석이나 풀이가 좀 들어가 있다는 부분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 통화정책에 대한 연동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몇 년이 걸립니다. 딱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전문가들끼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주식을 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유저분들이 지속적으로 뭐 암기 이런 게 아니고요. 이해 측면을 좀 가중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주식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요. 우선 저는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금리 인하 요구가 거시경제의 원리를 왜곡하는 이중 역설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고요. 결국은 관세 정책과 금리 인하가 지금은 득이냐 실이냐를 따지는데 역설적인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정책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공급망 비용의 상승이에요. 미국 시장에 너네 공장 다 있어. 우리 중국 없이 할 수 있어. 이런 공급망 비용의 상승인데 이 부분이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을 가져온다는 거죠.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수입품 가격도 상승이 가져오고 소비자 물가는 당연히 인상되는 측면이고요. 저 부분을 또 우리 뭐 PD님들이 급하게 또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화면에 나가듯이 실질 소득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화면에 나가고 있듯이 원자재 부품 수입 비용 증가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 기로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뭐 GDP도 낮아진다 등등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까지는 뭐 좋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낮아졌었느냐? 일기 정권 때 비교를 해보면 2020년에도 1.6%까지 떨어졌고, 최근에도 지금 보고서들이 3월에 나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GDP는 하락할 것이다. 그 이유가 관세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금리 인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여러분들 다들 경기 부양용이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당연하죠. 금리 인하의 기본적 스탠스는 경기 부양용 도구입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기에는 독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물가 상승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CPI가 9%대부터 지금 2%대까지 내려왔고 거의 연준이 원하는 근사치에 지금 도달하기 직전이니까요. 단지 지금 관세로 인해서 무엇이 존재하죠?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정략안까지 한번 알아보죠. 금리 인하는 당연히 인플레이션 자극을 하겠네요. 관세도 안 그래도 자극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롬 파월 의장이 좀 금리 인하 좀 해주고 트럼프 대통령 말 좀 들어주지 왜 이렇게 할까? 여기에서 오늘 근본적인 이 아젠다가 지금 출발하는 거거든요. 통화정책의 기본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지를 던져봐야 됩니다. 물가와 고용의 균형을 조절하는 수단이 연준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기본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물가나 고용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끔 균형추를 조절하는 수단인데, 지금 시장이 무엇이 있죠? 관세 정책에 따른
공급망 충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충격 속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었어요. 현 시점에서 김민주 전무가 금리 인하를 서둘러 달라고 할 것 같은데 금리 인하가 득이 아닌 실이 되는 이유를 보시게 되면 간단합니다. 지금 물가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그렇죠. 트럼프로 인한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오를 텐데 금리 인하를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물가를 방치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GDP 떨어지겠죠. 빈익부인 부익부가 계속 가속화됩니다.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단지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한 보유층만의 혜택이죠. 그러면 저소득층은 없을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중 타격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고뇌가 깊어지는 거고 연준의 독립성 훼손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이죠, 여러분들. 기업이 당장 이렇게 관세 정책으로 너무 몸살을 앓고 있어서 금리 인하를 해주면 기업에도 득이 되지 않느냐. 기업도 득보다 실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대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관세와 지금 금리 인하가 결합된다고 봐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당장 5월에 금리 인하 했다. 5월 7일이거든요, 지금 FOMC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5월 날짜는 한번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단기적 호재는 있을 수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해주면. 근데 공급망 교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줘도 수익성이 올라오지 않죠.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은 계속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금융 비용이죠. 금리 인하를 해준다는 건 금융 비용에 따른 효과가 미비해집니다. 결국은 타격감은 단기적으로 조금 상쇄는 되지만 지속적으로 아프죠. 그러면 결론을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제롬 파월 의장이 시장에서는 분명히 금리 인하를 해준다고 하면 환호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못 갈 겁니다. 왜? 결론입니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물가를 올리는 정책이에요. 관세 정책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물가를 올리는 정책인데 금리 인하는 결국은 소비 투자를 자극하는 정책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책의 충돌이다. 오로지 저의 생각인데 한쪽은 막 가속 페달을 밟아요, 지금. 한쪽은 계속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러면 정책이 어디로 가죠? 제로로 가죠. 효과가 전혀 없죠. 주막 아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좀 채찍질을 해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전혀 상충되는 정책.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오히려 관세 정책에 금리 인하를 해버리게 되면 시장 신뢰도도 붕괴하고요. 인플레이션, 소득, 불균형, 성장 둔화라는 삼중고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를 못하는 경우의 수를 계속 연출시키고 있고 이렇게 되면 관세 정책이 계속 유지되는 동안에 하반기에 올해 지금 금리 인하 스탠스를 바꾸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연초부터도 앵커님 기억하시겠지만 연준은 스탠스 바꾼 적이 없다. 금리 인하는 계속 2번 기조를 유지했고 한 번이라는 약간 페이크가 있었지만 결국은 제롬 파월 의장이 나와서 올해 2번 하겠다. 그만큼 급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올해 초래되게 되면 금리 인하를 정말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을 들어주는 것보다는 네. 고용과 물가의 균형추, 저소득층, 빈익빈 부익부가 연출되지 않는데 조금 더 힘을 실을 거거든요.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하라고 만든 기구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눈치 보라고 만든 기구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금리 인하가 결국은 진행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네. 결국은 가장 선순위는 무엇이냐. 제가 이런 표현을 예전에 들었어요. 누가 먼저 만세를 불러야 되느냐. 제롬 파월 의장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포기를 해주는 게 주식시장에 훈풍은 불어온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만세를 부른다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먼저 항복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모든 이들이 좀 편할 수 있다는 시각이죠. 저는 아까 김종인 이사님 네. 코멘트 중에 와닿았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조바심이나 운신의 폭이 좀 좁다. 그것이 뭐냐면 좀 해줘. 금리 인하 좀 해줘서 내 관세 정책에 뭔가 너가 단기 충격파를 좀 상쇄시켜줘. 네. 이런 뉘앙스다 보니까 사실은 궁지에 몰린 건 맞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어느 쪽이 좀 만세를 불러도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터인데 우리는 단기적인 반등보다는 올해 내내 상승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마무리가 조금 더 우리에게는 주식시장에 훈풍이 올 테니 결국은 관세 정책의 뉴스를
우리 박성재 앵커님 보시면서 체크하면 좋겠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이 다음번에 FOMC 아까 전에 5월 7일 얘기해 주셨는데 그 날짜가 맞고요. 이렇게 또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그리고 또 오늘 밤 미국에서 줄줄이 있습니다. 또 연준 관계자들, 뭐 연준 부의장이나 또 이사들 이렇게 또 일정도 쫙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체크인스탁 마무리 짓겠습니다.